제가 이제 놀란 거는 그 저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16권을 저서를 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세다가 잊어버렸는데 뭐 그렇게 100권은 안 될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소책자까지 합치면 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정약용 수준 현대 작가신 것 같은데 저 반성을 늘 많이 합니다. 저는 책을 거의 안 써봐가지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책을 마무리를 못하나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노력에 비해서 이게 경제적 보상이 너무 적은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꼭 할 얘기가 있고 싶다는 충동이 아니면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실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까? 늘 취재하면서 늘 적어 놓으셔서 그 책의 근본이 된 게 기사니까. 네. 그래서 제가 53년 동안에 다른 기록은 없지만 기사 형식으로는 지난 50년 동안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양의 기사를 썼습니다. 네. 한번 계산해 보니까 조선왕조실록보다도 더 많은 분량의 기사를 썼는데 주로 기사 내용이 관심이 이렇게 쭉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 고문 문제가 한참 박종철 군 고문 사건 이런 게 할 때는 제가 고문 관련 그 다음에 엉터리 수사 한 부분에서 책을 많이 썼어요. 사형수 오휘군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수근 간첩이 아닌데 이수근을 간첩으로 만든 이야기 이런 거 쓰다가 나중에는 관심이 한국 현대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마 사태를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했으니까 부마 사태 11.6, 12.12, 5.18 이런 쪽으로 관심이 쭉 바뀌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딱 그쪽하고 상당히 기자로서 운이 좋은 게 큰 사건하고 기자가 만나는 게 참 운이거든요. 007 피격 사건 1980년 9월 1일 그 다음에 대한항공 폭파 사건 6.29수는 하여튼 이 정치 비사를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한국 현대사 비슷하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이렇게 나오는 것 같는데 역시 조선일보라는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는 데서 제가 기자 제공을 한 게 큰 힘이었죠. 그 중에 지금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어떤 책이신가요? 그거는 별로 안 알려졌는데 1967년 부산에서 있었던 유괴살인 사건, 김건하군 유괴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막 잡아넣고 해가지고 그 경찰에 가서 고문받고 나와가지고 일찍 죽기도 하고 하여튼 몇 가정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범인은 못 잡았어요. 끝내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김기철 씨는 왜 요절했나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기철 씨는 왜 요절했나. 김기철이라는 청년이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고문받고 1심에서는 또 사형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해가지고 불려 나왔지만은 세상은 이 청년을 계속 의심하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40에 죽었는데 그 사람의 포인트를 맞아가지고 죽은 게 이게 연극이 됐어요. 신화 1900이라고 윤대성이라는 사람이 그 책이 나는 좀 애착이 갑니다. 사실은 그런 야만적인 우리 경검찰 그 사법권의 야만적인 행동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우리 그 사법권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제가 이 고수권에서 왜 이재명 안 잡았느냐, 불구속 구속 적격 심사에서 판사가 풀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소수 의견 비슷하게 이 선진 민주화된 나라에서
그 무슨 폭력적 현행범이 아닌데 구속 수사를 하는 나라가 있냐? 대한민국 검찰은 어떻게 그런 특권을 계속 누리고 있냐? 뭐 이런 의견을 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한테 저는 그래서 그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슨 저 도주 내지는 증거인멸회가 있다고 구속 수사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 이런 걸 보고 그런데 왜 한국 사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지 그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의 대원칙이 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전 근대적인 검찰력의 그 횡포를 그렇게 다 당연시 여기는지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지금도 막 이렇게 법무장관이 정치적으로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정도를 벗어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충분히 나는 이 교수님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 법치가 제대로 쓸 수 있었던 몇 개의 국면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국면에서 판사들이 손을 들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개입니다. 5.18 특별법 있잖아요. 이 1995년에 통과된 5.18 특별법은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니까 자신도 연루되어 있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5.18 특별법을 터뜨리면서 이미 역사 속에 묻기로 합의가 돼 있었던 역사 속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지 않는다고 합의가 돼 있었던 12.12 사건, 5.18 이런 것을 다시 수사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 법은 명백한 소급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한 표 차이로 5대 살 겁니다. 이거는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5명 있어요. 위원이라고 한 사람만 들어갔으면 이게 그때 되면 그 정도 했으면 우리나라 사법 수준이 정치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 됐어. 그 한 사람. 그 다음에 박근혜 탄핵 아닙니까? 네. 박근혜 탄핵 8대0. 네. 그 두 사건은 한국 법치를 몇십 년 후퇴시킨 거고, 정말 아쉽고, 또 그게 불가피했느냐? 난 그렇다고 누가 총 들고 와가지고 협박합니까? 그러게. 그건 완전히 언론의 선동에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난 그게 이미 광화문에서 결정이 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지. 예. 이렇게 사회는 민주화가 됐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겁쟁이가 되어가지고 아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류가 그 원칙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하면서 우리 법관들이 말이지 결정적일 때 또 겁이 나서 뭐 목숨이 달려있다면 나는 이해를 갑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예. 그런 게 정말 안타깝다 이거죠. 상당히 이제 포퓰리즘에 그냥 굴복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징용공 사건이나 뭐 위안부 징용공 사건은 그게 플러스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름 내보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그건 정말 그 책은 쓰시고 그럴 때 뭐 특별히 책 쓰시는 시간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집중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당하시면 되게 기자 생활 하시고 그러면서 바쁘실 때 제가 기자 생활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문화부 기자, 사회부 기자, 그 다음에 월간지 기자, 그 다음에 월간지 편집장, 그 다음에 독립된 회사 대표, 그 다음에는 인터넷 기자, 그 다음에 유튜브 기자, 이런 식으로 쭉 바뀌어 왔어요. 근데 그건 제가 되돌아보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선일보 있으면서 이 컴퓨터 도입됐을 때 그게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어요. 나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원고지회다. 끝까지 펜을 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 주필, 유건일 주필, 그 다음에 접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리만 펠로우로 가야 되니까, 미국에 가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이걸 하게 됐는데, 그게 참 다행이지. 그때 앞에서는 그렇게 그 뒤에 그걸 디지털 혁명에서 쓸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과거에 펜으로 썼던 때의 문장이 요사이보다 더 좋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한국 언론 전체가. 그러니까 그때는 한자를 썼을 때거든요. 한자 한글 혼용이 90년대 초까지 계속됐는데 그때 썼던 기사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그때가 훨씬 더 충실해요. 근데 기계가 도입되면서 너무 편해지니까 그 요새 문해력 얘기 많이 이제 한자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기 조갑재 대표님이 그 한글 전용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대해 어떤 생각이세요? 한글 전용은 한국으로 가는 길이고 이미 그 길로 우리가 접어들었고 뭐 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그게 한글 전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한자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중국어 발음을 정확히 하자.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토속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한자 한글을 혼용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이 계속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실수를 했어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한자 알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이 언어가 가지는 중요성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한글 전용으로 해버리니까 아차 실수를 했어요.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상용 한자 다시 교육하기로 했는데 이미 한글 전용의 말하자면 본물이 처리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 인간이 시구 쪽으로 가니까 한자 뭐 획수 맞춰서 쓰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한글 전용 편하니까 그쪽으로 가다가 40년 지나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뭐냐? 특히 정확한 한국어가 안 된다. 그럼 특히 학술 논문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개념어가 정확하게 전달 안 돼가지고 정보 전달, 지식 체계 위협이 있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이 굉장히 저속해지고 분별력이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왔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인용 문제보다도 한글 전용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양 문화권에서 완전히 멀어졌고, 그리고 이것도 선동형 건데, 한자가 가장 빨리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한자인데, 한자를 부정하는 주로 좌파들이, 동양에서는 좌익들이 한자를 부정했거든요. 하면서 한자는 어려운 거다. 특권 계급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아니, 한글은 뭐 하루만 배우고, 한자는 서당에서 한 6개월만 배우면은, 그때 한자 실력 가지고 평생 감수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10년, 20년 배우고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잘 못하잖아요. 한자가 제일 배우고 싶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놓쳐가지고, 나는 이거,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 문제를 알고, 한자 교육을 보라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그거를 맨 처음 못했잖아요. 저는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게 다른 문제는 그 사람 이념에 따른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미래 세대 몇십 년 뒤를 본다면 한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없애버리더라고. 중국의 중요성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중국 가서 뭐 큰 산이고 우린 작은 산이고 조알이고 그랬던 양반이 왜 중국 사실은 이 한자어를 모르는 세대가 갖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전에 대한 중국이나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문헌에 대한 이제 직접적 연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워낙 생각 없는 분이었으니까. 나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평상시 하는 이야기니까 그 영혼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이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영혼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저 북쪽에 가 있고 그게 바로 남쪽 대통령이란 자연 발생적인 발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9월 19일 5일 경기장 연설을 하면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뭐 감격적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같은 문장에서 자기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방위원장이라고 함으로써 자기는 김정은의 부하로서 남쪽을 통치하는 뭐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연설은 완전히 문재인의 사상 고백입니다.
그 연설은 뭐 여러모로 충격적이었는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참 실수인데요. 나는 보수 지식인, 오늘 그 이야기 많이 나오시겠지만, 보수 지식인의 수준이, 보수 지식사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냐면, 그 연설이 나왔을 때, 최소한 조선일보나 이 정도는 정면으로 반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했어요. 예, 그러게요. 안 했어요. 충격적인 연설이었는데. 지금까지 예. 그게 어떤 사설도 정면으로 다룬 게 없습니다. 그 대목을. 그러면은 말로는 이념하지만 이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느냐는 싸움인데 대한민국 정통성을 포기한 연설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문재인을 비판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우리나라 지식인의 그 수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그 상을 참 많이 받으셨잖아요, 기자로서. 예. 그래서 74년 한국 기자상, 예, 그게 중금속 오염에 대한 추적으로 됐고, 90년에 잡지 기자상, 91년에 아시아 태평양상 특별상, 이건 일본에서 주신 거. 관훈클럽. 예. 그다음에 94년 관훈클럽. 북한 인권권 문제. 이 앞에 상 받으신 거 보면 우리나라 좌파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환경 문제하고 인권 문제 뭐 이런 거 주로 초반에 많이 다루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뭐 좌우 이념을 떠나서 언론인이라면 다 해야 되는 문재인 회고록을 보니까 운명인가? 예. 거의 제 이름이 나와요. 어떻게 나왔냐? 1985년 2.12 총선 이후인데 부산에서 제가 원론조선 있을 때 저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연하러 부산에 또 갔더니 그 정부과 형사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그 집회 취소되었으니까 돌아가십시오 하더라고. 난 돌아왔는데 내가 돌아온 그 안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그걸 주도한 사람이 노무현 변호사가 내가 돌아가고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아스팔트에 들어눕기 시작했대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회고록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그때만 해도 괜찮았던 조갑재 기자를 초청해서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 지금 괜찮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보고 속으로 웃었는데 하여튼 부산에서는 제가 상당히 반정부 기자로 알려져서 제가 신문사에서 이것도 언론사에 우리나라 언론사에 신문사에서 제가 세 번 쫓겨났거든요. 해직 대신. 처음에는 신군부 들어가서 광주사한테 취재하고 돌아오니까 뭐 그런데 회사와 여러 가지 문제들 해가지고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내 명단을 해직 기자 명단을 넣어가지고 확인 사설을 닦아고 그 전에는 1976년에는 포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석유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경제성이 없는 거 있어요. 그런 논문을 썼더니 또 이걸 상계신문이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때 또 신문사에 쫓겨났고 세 번째는 1986년 2월로 월간조선에 한국 내 미 CIA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것도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국가안전기획부로 항의를 해가지고 안기부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그때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 쫓겨났다가 네 번 돌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심각하지 않았던 게 가족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집에 와가지고 뭐 수색하고 뭐 들려가가지고 잠 못 자고 뭐 조사받고 하는 그 정도인데 뭐 내가 가서 뭐 공부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76년에 해직이 됐을 때는 그때는 생계가 막막하더라고. 76년에 그 뒤에만 해도 뭐 어디 잘 그러다가 제가 시험을 쳐서 국제상사에 들어갔어요. 부산에 있는 당시 국제상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을 제일 잘 만든 그 2만 명이었어요. 2만 명.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계장으로, 김영실의 계장으로서 한 1년 있다가 다시 정치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신문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시 신문사로 돌아온 선택을 참 잘했다고. 막 거기서도 종합성사에서 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기회가 왔을 때 나 다시 신문사 돌아가고 싶겠다고. 그때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게 없었는 것 같아요. 회사가 어떻게 제형을 해주는 느슨하죠. 느슨해가지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2번 오른 셈인데 그러다가 이제 광주사태 취재하고 돌아와가지고 해직되고 나서는 제가 신문사 복귀가 안 되니까 그다음 서울에서 마당이라는 잡지가 창간을 했습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있다가 83년에 월간조선으로 거기서도 편집장을 거기서 편집장 마당이라는 잡지를 편집하고 그다음에 월간조선으로 얼마 전에 여기 이영훈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웠던 과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조갑대 대표님이 쓰신 책을 김대중 정책, 김대중의 정책 그걸 인용을 하셨어요. 보셨어요? 유튜브? 아니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